안녕하세요. 13강 쉽게 이해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강효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동안 오늘 저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의 내용은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객체지향 사례를 보면서 이제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객체지향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다트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트 언어에서 간단하게라도 객체지향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목표는 패러다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랑 객체지향, 패러다임 요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저는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이렇게 블럭 쌓기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 블럭 쌓기를 하다 보면 막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쌓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짧은 코드를 이용해서 짧게 그냥 개발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짤 때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틀이 이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왜 배우셔야 되냐면 남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만 코딩을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면 패러다임이 내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거창하게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셔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패러다임을 갖다가 같이 서로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방법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번역이 되자면 이제 방법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돼요. 방법론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에서 더 상위적인 개념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이해를 해놓고 나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패러다임이 도대체 뭔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쉽게 말하자면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그냥 이게 프로그래밍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자면 이제 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비혼이 뭐죠? 비혼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혼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예전에는 비혼이라는 단어는 없었죠. 비혼이라는 단어는 없었고 미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미혼이라는 거는 이제 뭐를 전제로 두는 거죠.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두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혼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미혼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왜 결혼이라는 걸로 그렇게 사람을 얽매여야 하지?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미혼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비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렸을 때 결혼을 했고 20살 전에는 이미 결혼을 다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냐면 패러다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암묵적으로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것들, 흔히 또 뭐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냐면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과거의 패러다임이랑 현재의 패러다임을 잠깐만 소개를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천동설이에요. 네, 천동설인데, 천동설은 쉽게 말하자면 지구 중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이거 어릴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가는 거죠.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가니까 모든 해석을 하는데 천동설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천동설에 맞게끔 모든 개념을 잡아서 이거 현상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겨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생각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을 써놨냐면 해석이라는 단어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올바른 일이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일이야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한테 익숙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이에요. 네. 자본주의는 뭐죠? 자본주의는 모든 걸 자본이라는 걸로 다 생각을 하는 게 자본주의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경제학자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노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좀 경제학은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 모든 단위가 자본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도 자본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인력도 자본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천동설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되게 복잡한 그림이 하나 보이죠? 네, 요 그림이 이제 뭐냐면, 아까 천동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천체의 운행을 갖다가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가 이제 패러다임이 고착화됐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건 간에 항상 패러다임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또 설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프로그래밍 설명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랬어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를 이제 하고 있는 게 뭐죠? 저희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객체지향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패러다임이라는 게 모든 거에 대한 해석의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진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만 전혀 다른 생각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패러다임을 익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객체지향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규모는 점점 커져요. 그죠? 프로그램의 규모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층 빌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단층 빌딩을 지을 때는 뭐 패러다임이고 이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패러다임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네, 대표적인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보면 절차지향적 패러다임, 절차적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절차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프로그램 처음에 공부하실 때 짰던 방법 있죠. 네, 말 그대로 절차를 따지니까 처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이죠. 예, 이런 방식이 이제 절차형 프로그래밍이고, 절차지향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희가. 자, 함수형 패러다임을 한번 볼게요. 함수형 패러다임은 좀 얘기가 달라요. 함수형 패러다임은 모든 단위가 함수예요. 마치 자본주의 같아요. 그래서 모든 로직이라든가 모든 단위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함수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그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함수를 저희가 메인 함수라고 불러요. 네. 요 메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만 이 패러다임의 조금 다음 형태, 이 패러다임의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라는 게 사실은 이거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게 함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 값에 해당하는 값은 항상 요것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1이면 A가 나오고 2면 B가 나오고 3이면 C가 나오고 그죠? 네. 요렇게 이제 매칭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F라는 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항상 A만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함수형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을 하고 사람들의 뭔가 입력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 막 우리가 프로그램 변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함수형 패러다임에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저희한테 오늘 배우는 객체지향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객체지향 패러다임은 이 객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흔히 줄여가지고 이제 OP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 OP 패러다임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왜 프로그램 세계에서 유행을 하게 됐냐면 우리의 현실 세계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객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객체가 도대체 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죠? 고유한 상태가 있고 고유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한 로직이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여러분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돼지저금통이죠. 얘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 돼지저금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돼지저금통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움직일 수 없지만 저희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다루잖아요. 하나는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기능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돼지저금통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돼지저금통에 돈이 얼마 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돼지저금통 내부에서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매번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뭘까요? 자,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는 사실은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은행에 가요. 자, 은행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카드로 많이 대신하지만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통장에는 뭐가 찍혀 있죠? 네, 통장에는 숫자가 찍혀 있어요.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숫자일 뿐이에요. 자, 약속이 되어 있죠? 뭐라고요? 제가 여기에 100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면 이 100원은 은행은 100원에 대해서 제가 100원을 요구하면 100원에 대해서 지불해 줘야 되는 약속이 서로 성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는 은행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은행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죠? 아니면 입금을 하거나 이런 거죠. 네. 이런 걸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서 알아서 보관을 해주죠. 그렇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비슷하죠? 굉장히 우리 현실 세계랑 비슷하죠. 그래서 만일 프로그램도 이런 존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엮어서, 그쵸? 뭔가 프로그램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용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는 객체지향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실까요? 괜찮을까요? 네, 한 번 더 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객체를 보면 대지저금통이 있어요. 대지저금통 안에는 속성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고, 네,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저희는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라고, 객체지향에서는 메서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대지저금통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다가 저희는 메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제 한번 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규모의 프로그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실 세계와 객체지향 사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체지향이라는 건 현실 세계를 모델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예제 중에 하나가 커피숍이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음식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막 많은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면 물론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가서 뭔가 주문을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겠지만, 그죠? 뭐 돈가스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선 객체들이 모여서 더 큰 단위 기능을 이루고 단위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볼게요. 요리사죠. 그죠? 요리사가 있고 점원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리사, 손님, 자, 점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요리사도 있어요. 자, 요리사가 있는데 가게를 만드는 가게 사장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점원, 그죠? 점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죠? 점원과 요리사를 포함하고 있는 사장,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게 이제 가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게들이 이제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가게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죠?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가게들이 만들어서 서로 막 뭔가 주고받고 뭔가 구성 요소를 막 이루고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실제의 생활처럼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게 객체지향 패러다임인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때는 용어들을 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객체지향 언어는 이제 저희는 프로그래밍 배우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이런 객체들을 만들 때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네, 클래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 기반의 언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랭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클래스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내가 어떤 데이터랑 어떤 로직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고 실제로 패러다임 자체는 동일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왜 공부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클래스 기반의 언어가 자바도 있고 C샵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요. 다트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익혀놓은 상태라면 이 문법만 바뀌는 거죠. 이 문법만 바뀌는데 객체지향이라는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랭귀지를 배울 때 보면 패러다임은 이미 다 똑같기 때문에 문법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객체지향이라는 게 객체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객체들이 있어요. 다른 개발자죠. 다른 개발자들이 객체를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큼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애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수업에 들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트입니다. 그죠? 다트 언어 같은 경우는 플러터를 개발할 때 쓰죠. 자, 그러면 플러터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터 안에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자, 이런 버튼들을 미리 다 남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클래스로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추가를 해서 개발하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패러다임, 이 객체지향 패러다임 하나만 정확하게 익혀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차이점만 좀 익혀놓으시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분명히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부터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이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갖다가 적용하시는 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 거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용도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히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만든 거를 갖다가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이때는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단계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 내가 객체지향이라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리고 해보다 보면 어렵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실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저희가 자전거가 있잖아요. 자전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위에는 핸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핸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쪽으로 꺾으면 일로 가고 저쪽으로 꺾으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해놓으면 머릿속으로는 알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반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또 반대로 가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실제로 자전거를 타면서 해보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객체지향이라는 거,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막 박혀있는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객체지향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공부하는데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영어 단어처럼 내가 이 단어를 안다고 해서 바로 뭔가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트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트 언어는 클래스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객체라는 걸 만들어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용어부터 정리를 하자면, 자, 저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객체지향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부터 시작을 하죠? 객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 기반의 언어는 클래스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또 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은유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그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붕어빵의 틀과 붕어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러면은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부터 내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는 인스탄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를 하는 거는 일단 이거를 객체를 만드는 건데, 객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뭐가 좀 필요하냐면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용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인스탄스라는 용어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인스탄스라는 말이 실제 객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같은 의미로 같이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트 언어처럼 클래스를 쓰는 이제 언어들은 객체라고 얘기하면 인스탄스라는 말이랑 같이 똔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클래스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클래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틀이죠. 그래서 이 틀을 먼저 만드는데, 이 틀 안에 그럼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객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얘가 해야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메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클래스에다가 다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찍어낸 애들은 그렇게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법으로 한 번만,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막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배웠으니까 바로 막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응용하는 차원에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다트 언어 같은 거 쓰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위젯 같은 거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보시라는 얘기고,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돼지 저금통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 저금통만 한번 간단하게 만드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게 돼지 저금통이에요. 그러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는 세상에 돼지 저금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죠?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나 지금부터 돼지 저금통을 만들 거야. 돼지 저금통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어. 객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제일 먼저 정의하는 게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 정의해놓고, 돼지 저금통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엔, 지금 딱 여기까지만 했어요. 자, 메인 보이시죠? 메인이 있고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냐면, 돼지 저금통을 클래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클래스가 틀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트 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실행하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클래스를 실행해봐. 이 클래스를 실행하면, 이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뭐였죠? 인스탄스, 객체를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를 했을 때 bank1이라는 변수가 있고, bank1이라는 변수에 이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똑같아요. 이거는 클래스에서 또 찍어냈죠. 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bank2라는 변수가 있어요. bank2라는 변수는 그쵸, 얘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콘솔 창으로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인스탄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스탄스 오브 피기뱅크, 피기뱅크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클래스라는 게 이렇게 찍어낸다 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이제는 속성과 메소드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속성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 네,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 혹은 고유의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애들은 속성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돼지저금통에 뭐가 있어요? 돼지저금통엔 금액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저는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돼지저금통 안에, 돼지저금통이 아까 지금 저희가 몇 개를 만들었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돼지저금통의 금액이랑 두 번째 돼지저금통의 금액은 달라요. 그쵸? 그거를 하고 싶어서 돼지저금통 안에다가 토탈이라고 금액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돼지저금통을 2개를 찍어냈으면 둘 다 각자 토탈 값이 생기겠죠? 아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0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첫 번째 돼지저금통도 0이고 두 번째 돼지저금통도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입금이라는 제가 기능을 하나를 만들어 줬죠. 그죠? 네, 이 입금이라는 기능을 보면 이거는 함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코드를 보시지 마세요, 제발. 코드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설명이 있구나 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는데, 입금을 하나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금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 지금 여기 코드를 보면 이 변수의 값을 바꿔줍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찍어주죠, 지금처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얘한테도 입금하는 기능이 있고 얘한테도 입금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메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2개를 만들었잖아요. bank1과 bank2를. 그러면 얘를 이제 bank1이라고 하고 얘를 bank2라고 하겠죠. 자, bank1에다가 제가 입금을 해요. 자, 코드를 보지 마세요, 제발. 코드를 보지 말고 개념만 보세요. 자, bank1에다가 입금을 하는데 10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10원이겠죠. 얘가 유지를 하니까. 자, 거기다가 20원 넣고 30원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6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bank2를 볼게요. bank2는 만들기는 했어요. 그럼 얘는 0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ank2는 어때요?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bank2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bank 아까 1이라고 만들었던 애는 보면 토탈 값이 계속 찍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는 2개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죠? 제가 얘를 호출할 때 제가 얼마 있었지? 제가 얼마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객체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소개하는 지금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천천히 다시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그때 가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맛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객체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클래스는 일단 목적이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객체는 거기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은행이 뭐 하는 곳이죠? 내가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곳이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갑자기 짜장면을 팔진 않잖아요. 은행에서 치킨을 팔진 않잖아요. 그거는 그 객체의 책임과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되게 많은 종류의 객체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바로 클래스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객체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을 거지? 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이죠. 그리고 객체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프로그램 앞으로 객체 제한 프로그램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붕어빵의 틀과 붕어빵.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틀이니까 클래스 자체는 객체가 아니에요.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인스탄스라고 부르는 애들을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그럼 뱅크1, 뱅크2라는 변수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데 접근할 때 보면 제가 뭘 사용을 하냐면 이 점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네. 이 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내가 얘를 찾아갈 때 쓰는 게 점이에요. 네. 코드를 앞에 걸 잠깐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코드 잠깐 보시면 뱅크1하고 점이죠. 뱅크1 점 이렇게 호출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뱅크1을 통해서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은. 예, 이쪽으로 점프해서 얘한테 데파짓이라는 기능을 실행해!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하나 정도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네, 두 가지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물려있는 거니까, 네. 생성자라는 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체는 처음에 다르게 만드는 거죠. 다른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객체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네, 이런 경우요. 아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처음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아예 다른 금액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네. 객체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래서 생성자예요. 네. 객체를 만드는 순간부터, 네, 다른 값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생성자입니다. 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this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this라는 키워드는 잠시 후에 이제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코드 한번 봐주실래요? 자, 요 코드 보시면, 피기뱅크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요게 추가가 됐어요. 그죠? 네. 요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네. 생성자인데, 보시면 일단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디스점이죠. 디스점 나왔어요. 점 나오면 객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점 나오면 이 객체, 디스는 이 객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현재 내가 만든 객체의 토탈 값은 내가 int money로 준 값으로 유지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죠. 아까 이거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게 생성자 함수를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는 처음에 이 객체 뱅크1으로 이 이제 변수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가리키는 애는 처음부터 100원이라는 애를 가지게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생성자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객체 지향에서 생성자라는 게 존재하는데 걔를 왜 쓰는지만 일단 감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쓴다고요? 객체마다 뭔가 다르게 막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돼지저금통을 볼게요. 두 번째 돼지저금통은 처음부터 50이라는 값만 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 돼지저금, 얘는 B1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원래는 뱅크1입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뱅크2죠. 뱅크2는 50원이죠. 그죠? 자, 보세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할 때 쓰는 게 생성자라는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시지 않은데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요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조금씩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코드로 짜려고 막 하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해하는 데 좀 포커스를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객체장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예, 프로그램의 단위를 객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객체로 다 쪼개서 생각하는 방식을 객체지향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는 객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객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기반의 언어에서는, 그쵸? 클래스 기반의 언어에서는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가 생각하는 객체들이 있는데 그 객체의 설계도나 틀을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 클래스에서부터 실제로 만들어진 애들을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객체라는 말이랑 동의어로 표현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트 언어의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